안녕하세요. 닥터 MBC 목서일입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이 혹시 항상 두통을 호소하지는 않으시나요? 두통은 워낙 흔한 질환이기 때문에 노화와 함께 더 심해지나 보다 하고 방치하기 쉬운데요. 심각한 질환을 알리는 증상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전주 열린병원 김순기 원장과 함께 노년의 두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성인 중 80% 이상이 경험하는 두통. 그러나 나이가 들어 심해지는 두통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증상입니다. 노년기 두통의 특징과 관련 질환에 대해 신경외과 전문의 김순기 원장과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가장 흔한 질환 중 하나가 두통이잖아요. 예. 근데 노년기에는 이게 늘어나는 편인가요? 줄어드는 편인가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40대에서 60대 사이가 두통을 제일 많이 호소합니다. 네. 60대 이후에는 두통의 빈도가 줄어드는 걸로 돼 있는데 그 대신 연배가 많으신 어르신들한테 생기는 두통은 네. 심각성이 있는 그런 질환들과 동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네. 빈도는 적지만은 그 위험성은 굉장히 높은 그런 질환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60대 이상에서 두통이 잦다면 예. 그건 정말 안 좋은 신호로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예,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네. 그런 경우가 흔히 발생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나이가 들면서 두통이 줄어들기 때문에요. 줄어들죠. 예. 네. 근데 심각한 질환이라고 하면 뭐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두통을 일으키는 질환이 굉장히 많죠. 그러나 이제 연배가 있으신 노년층에 생기는 두통 중에 심각한 질환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뇌졸중이나 뇌종양이나 네. 아니 뇌농양이나 이런 병들 그리고 만성적으로 경추에 변형이 돼 있는 심각한 어떤 경추 질환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돼서 네. 두통을 일으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하나 연배가 있는 분들한테서는 인지장애, 우리가 흔히 치매라고 얘기하죠. 인지장애나 아니면 우울증이 심각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예. 이렇게 자기 의사 표현을 잘 못해서 두통을 바로 체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연배가 있는 분들 두통이 심각성이 높아지는 걸로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여기저기 뭐 아픈 데가 많고 그렇다 예, 보니까 그렇습니다. 뭐 어떤 게 원인인지 사실 알기도 쉽지 않잖아요. 예. 노인들의 두통의 특징이 첫 번째가 대부분이 내과적인 질환, 우리가 알고 있는데 혈압이나 당뇨나 또 관절염 이런 질환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두통과 연관된 질환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한 가지 검사만 해서 정확히 알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또 연배가 있는 분들은 젊은 사람과 틀리게 두통약을 끊었을 때 금단 증상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거 보고가 돼 있어요. 네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경추 질환이나 만성 질환이 항상 같이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두통을 좀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눌 수도 있나요? 학문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사실은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의 두통을 일차성 두통, 네. 흔히 다른 질환 없이 두통만 네. 일으키는 질환, 또 이차성 두통,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뇌졸중이나 뇌종양이나 아니면 경추 질환이 이렇게 동반되는 질환들, 또 얼굴에만 국한돼서 안면통을 일으키는 3차 신경통이나 또 헤르페스 조스터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상포진 이후에 생기는 안면통 이런 것들, 또 악관절 치과적인 질환하고 관련된 그런 두통으로 보통 세 가지로 나눕니다. 예. 근데 우선 1차성 그리고 2차성 두통이 뭐 가장 흔할 것 같은데. 예. 1차성 두통은 노인들에겐 그러니까 일체성 두통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그 두통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준다고 하셨는데 그럼 왜 그런 건가요? 대부분의 경우에 두통을 일으키는 원인들이 연배가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나 이런 데로 대변이 집중되고 네. 그다음에 혈관통에 집중되는 게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이런 것에 생기는 활동량이 많은 사람들의 두통하고 차이가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1차성 두통하면 편두통 한쪽만 하고 주로 여자들한테 30, 40대 여자들한테 많은 두통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긴장형 두통, 어깨 근육이 뭉쳐서 네. 또 두통이 오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요새 가끔 제가 진료를 하다 보는데 좀 이름이 재미있지만 군발성 두통이라는 게 있어요. 좀 굉장히 심각한 두통을 일으키는 그런 통증인데 주로 눈 주위, 이마 위로 올라가는 통증이 극심하게 15분 한 30분 정도 통증이 있으면서 안검 하수, 눈이 처지는 네. 그런 증상이 있는 것도 1차성 두통으로 들어갑니다. 예.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건 이제 아무래도 2차성 두통인 것 예,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질환에 의해서 생기는 예, 두통인 거죠? 예. 노인층에 생기는 2차성 두통이 심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주제로 삼은 거거든요. 예. 우리가 2차성 두통은 가장 많은 것이 뇌졸중입니다. 네. 혈압의 조절이 안 되거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혈관에 좁아지는 협착이 있거나 뇌졸중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두통을 먼저 호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특히 후뇌동맥, 뒤로 가는 혈관 쪽에 좁아지거나 막혔을 때 두통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연배가 있는 분들이 계속적인 두통을 호소할 때는 혈관 검사를 해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 또 그 측두 혈관염이라는 질환이 있어요. 네. 그 어떤 질환이냐면 술을 많이 드신 분들, 또 담배를 많이 피신 분들 중에 그 머리 옆쪽에 혈관이 툭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네네. 금방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측두 혈관염이 있는 분들도 노인층에서 특히 남자분들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측두 혈관염이 위험한 이유는 대부분이 시력 상실이 생기거나 뇌졸중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흔히 있어서 이 측두혈관염 같은 경우는 정말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질환이기도 합니다. 예. 또 뇌종양 같은 경우에는 연배가 요새 이제 평균 수명이 늘다 보니까 뇌종양의 발생 빈도도 많아졌어요. 오래 사시다 보니까 종양이 많이 발생이 되니까. 그래서 주로 새벽에 두통이 생길 때 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증상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이게 뇌에 공급되는 혈관에 문제가 있는 경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정말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네요. 예. 예. 근데 아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뭐 안면부 통증을 일으키는 두통도 있던데 예. 이거는 어떤 거죠? 3차 신경통이라고 뇌에서 나와서 얼굴로 가는 12가지 신경이 있어요. 네. 그중에 5번째 신경 이름이 3차 신경이에요. 그 이마로 가는 신경, 눈 주위로 가는 신경, 뺨 주위로 가는 신경, 이게 3가지 브랜치를 가지고 있는 신경인데 이 신경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극심한 통통, 아주 칼로 째듯이 아픈 통증을 일으키는 분들 대부분의 경우에 50대 이후의 여성들한테 많고요. 네. 요새 의외로 굉장히 외래에서 많이 봅니다. 3차 신경통 환자들을. 그리고 두 번째로 요새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생기는 헤르페스 조스터라고 하는 대상포진에 의해서 안면부 쪽에서 통증이 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네. 근데 대상포진에 생기는 안면부 통증은 다 낫고 나서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왜 피부에 생기는 어떤 발진은 다 없어졌는데 네. 환자가 느끼는 통증은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대상포진 자체가 진피의 밑에 있는 신경을 따라서 바이러스가 신경을 갉아먹는 질환이다 보니까 겉으로는 다 나은 것 같지만은 통증은 계속적으로 유발되는 그런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네, 뭐 신경에 의해서 생기는 두통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 중에 예. 두통이 심한 분들은 걱정이 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연배가 있는 분들이 두통은 본인의 기존의 질환, 그러니까 혈압이나 당뇨나 심장 질환을 잘 컨트롤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 그리고 그런 도중에 두통이 생겼을 때는 한 과가 아니라 사실은 내과나 신경외과나 신경과나 여러 군데 동시에 진찰을 받아서 한 번에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은 번거롭다고 예, 느끼실 번거롭다고 수도 있겠네요. 해보셔야 돼요, 사실. 예. 그럼 어떤 검사를 좀 받나요? 기본적으로 심전도나 혈액 검사상에서 혈관 안에 찌꺼기가 있는가 없는가 그런 걸 검사를 해보고요. 네. 요새는 근데 CT나
CT 엔지오라고 해서 아주 간단하게 혈관 촬영하는 방법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비용도 적고 어느 병원이나 준비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런 혈관 촬영으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신경외과 전문의 김순기 원장과 함께 노년의 두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방문하면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다양한 검사를 하게 되죠. 그런데 때로 생소한 이름의 검사를 하라고 하면 검사하기 전에 이게 무슨 검사인지 더 알고 싶어지죠. 의학이 발달하면서 우리 몸의 질환을 더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몸속의 숨은 암을 찾아내는 핵의학과의 다양한 검사에 대해 대자인병원 김정훈 과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몸속의 숨은 암도 찾아내는 다양한 검사. 의학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장비를 통해 암뿐 아니라 여러 가지 심각한 질환을 진단할 수 있게 됐습니다. 건강검진에도 도움이 되는 핵의학 검사와 진단에 대해 핵의학과 전문의 김정훈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핵의학과가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생소한 분야일 수도 있겠어요. 네. 우선 어떤 과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핵의학과는 일단 영상학과하고 비슷하다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네.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만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영상학과에서는 주로 몸 외부에서 방사선을 투과시켜서 우리 몸 안이 어떻게 생겼는지 생긴 구조를 본다고 한다면 핵의학과는 이제 방사선이 나오는 매우 소량의 방사선 의약품을 환자에게 투여하여서 몸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몸의 기능을 보는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쉽고요. 주로 암이나 각종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그런 전문 의학 분야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연구도 꾸준히 되고 있는 분야잖아요. 네. 네. 암을 찾아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장비나 어떤 방법으로 암을 찾아내는 건가요? 네, 핵의학과에서 사용하는 이제 영상 검사에 사용하는 장비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어려우시겠지만은 크게 이제 감마선이라고 하는 방사선 종류가 있는데요. 네. 그 감마선을 검출하는 감마 카메라라는 게 있고요. 예. 그다음에 흔히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PET-CT라고 하는 검사가 있는데 우리말로 이제 양전자 단층 촬영이라고 하는데 그 양전자라고 하는 게 이제 방사선의 또 한 종류인데 그 예. 양전자라고 하는 거를 검출하는 양전자 단층 촬영 검사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 목적에 따라서 각기 다른 종류의 방사선 의약품을 환자에게 주사를 하고요.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특정 장기에 그 약품이 모이게 되고 네. 거기서 나오는 신호를 영상으로 얻어서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기능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네. 예. 그럼 물론 암 같은 것도 발견할 수 있겠지만 네. 그 외에 다른 질환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감마 카메라로 찾아낼 수 있는 질환이 여럿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각종 암의 뼈 전이나 네. 뼈 관절 질환을 예민하게 발견할 수 있는 뼈 스캔 검사, 그리고 또 심장의 그 혈류하고 기능을 평가하여서 협심증이라든지 심근경색을 진단할 수 있는 심근관료 스펙트, 예. 또 뇌혈관 질환이나 치매 진단에 도움을 주는 뇌혈류 스펙트, 그리고 그 외에도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저하증을 보는 갑상선 스캔, 또 우리 몸에서 소변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나 콩팥의 기능을 보는 콩팥 스캔 등의 네. 우리 몸의 다양한 장기의 기능을 보는 감마 카메라 검사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네. 우리가 병원에서 흔히 가장 많이 받는 검사가 엑스레이나 MRI가 네.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말씀하셨다시피 PET-CT도 종종 듣는데 네. 이게 암을 진단하는데 어떻게 도움을 주는 건가요? 예, 앞서 잠깐 설명드렸는데 이제 PET-CT, 우리말로는 양전자 단층 촬영이라 하는데요. 예. 이제 말 그대로 양전자라고 하는 방사선을 검출하는 그런 최신 장비가 되겠는데 네. 흔히 이제 암 진단의 종결자라고 부르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PET-CT는 크게 이제 암을 진단하는 종양 PET-CT하고 또 이제 우리 뇌의 퇴행성 질환을 진단하는 그런 PET-CT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예.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이제 종양 PET-CT인데 암세포는 정상세포에 비해서 포도당을 수십 배 더 많이 흡수하는 성질을 갖고 있는데 예. 이제 그 성질을 이용해서 암 진료에 이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검사법이 되겠습니다. 예, 준비된 동영상을 보시게 되면 이제 환자에게 방사성 물질이
합성된 포도당을 주사를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혈관을 따라 전신으로 퍼지게 되고요. 네. 한 1시간 정도 지나게 되면은 그 정상 부위 외에도 암세포가 있는 경우에 암세포에 모이게 됩니다. 네. 영상으로 보시게 되면은 암세포 내부로 들어가 보게 되면은 육각형으로 보이는 게 포도당 분자이고 거기에 밝게 빛나는 방사성 물질이 합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방사성 물질에서 양전자라는 걸 방출하게 되고 그 주변의 전자와 만나서 감마선을 방출하게 되는데 이 신호를 패시티 카메라로 영상하게 되면은 우리 전신에 암세포가 얼마만큼 퍼져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고요. 이 영상을 회계학과 전문의가 판독하여서 그 담당과 선생님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럼 이 PET-CT 검사는 어떤 경우에 촬영을 하나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로 이제 암 환자들에게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검사이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건강검진 목적으로도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럼 꼭 암으로 진단받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또 건강검진 목적으로 촬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한 100분 정도 촬영하시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한 3명 정도, 적게는 1명에 3분 정도는 암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네. 정상의 경우는 이제 포도당을 많이 이용하는 뇌나 편도, 심장, 간, 콩팥, 그리고 방광 등의 섭취가 있고요. 폐암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른쪽 폐 보시면은 포도당 대사가 많이 증가된 종괴가 보이는데 그분이 폐암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림프종 환자의 경우는 전신에 이렇게 퍼진 많은 암세포 부위들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어느 부위에 암 세포가 있는 건지를 알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암뿐만 아니라 퇴행성 질환을 알아내는데도 이 PET-CT가 이용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요새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제 퇴행성 뇌질환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이제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질환을 들어보실 텐데 예, 그런 예. 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PET 검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병을 진단하죠? 네, 특히 이제 파킨슨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뇌에서 도파민이라고 하는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그걸 분비하는 특정 신경 세포가 망가짐으로써 이제 도파민이 부족해지면서 예. 이제 몸이 굳거나 손발이 떨림 증상이 나타나는 그런 퇴행성 질환인데요. 네. 기존에 이제 CT나 MRI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파킨슨병의 소견이 두드러지지 않고 특히 이제 정확하게 확진을 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사람의 뇌를 이제 떼어서 현미경으로 봐야 되는데 그게 예. 이제 실제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로는 이제 환자의 임상 증상만을 가지고 진단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 개발된 파킨슨병 PET 같은 경우에서는 뇌에 있는 도파민 운반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영상을 함으로써 이제 정상인의 뇌와 비교해서 신경이 망가진 부위를 한눈에 쉽게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신경이 망가지지 않았는데도 떨림 증상이 나타나는 그런 본태성 진정 같은 질환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거는 증상만 가지고는 이게 신경이 망가져서 그런지 신경이 망가지지 않았는데도 또 떨림 증상이 있는지를 감별하기가 어려운데 그렇죠. 이제 그런 경우에도 이제 감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파킨슨병이 초기인지 진행되었는지 따라서 섭취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예. 정말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좋아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치매는 어떻게 네. 알 수 있죠? 치매는 이제 가장 흔한 치매의 원인이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라는 게 있는데요. 예. 거기서는 이제 우리 뇌 속에 그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소 단백질이 쌓이게 되는데 네.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에 쌓였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아밀로이드 패시트라는 게 매우 최근에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 검사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치매는 대부분 이제 인지 기능이 떨어지기 전에는 우리가 치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 예. 이 검사 같은 경우에서는 인지 기능이 떨어지기 전 단계에서도 뇌에 이제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것이 쌓이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신 분들은 조기에 정확하게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진단을 내려서 꼭 필요한 치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검사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음성 스캔의 경우는 이제 초록색과 푸른색은 그 베타 아밀로이드 밀도가 뇌에서 낮다는 걸 의미하고요. 네. 그런 경우에서는 이제 치매 원인이 알츠하이머 치매가 아니라고 할 수 있고 반면에 오른쪽 양성 스캔에서는 붉은색과 주황색이 뇌에서 베타 아밀로이드 밀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런 경우는 알츠하이머 치매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검사가요, 뭐 소량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방사성 동위원소를 예. 몸에 주입함으로써 이제 알아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할 것 같아요. 위험하지는 않을까. 예,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네.
패시티에 사용하는 이제 방사성 동위원수는 이제 반감기가 2시간 이내로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2시간 정도 지나게 되면 양이 반으로 줄어들거든요. 네. 그것뿐만 아니고 대부분 양은 이제 몸에 흡수되지 않은 양은 소변으로 배출이 되고 또한 우리가 이제 매우 소량을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저절로 사라지기 때문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으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전해주시죠. 네, 이제 암 같은 경우는 이제 진단을 받은 이후에는 이제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하지만은 또 조기에 진단만 된다면 대부분 이제 완치가 가능한 질병인데요. 그래서 연세가 많으시다거나 흡연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 또는 이제 암의 가정력이 있어가지고 암의 위험이 높으신 분들 또는 이제 내가 평소에 암이 아닌지 이렇게 걱정이 많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쯤 병원에 오셔가지고 정밀 검진을 받아가지고 이제 암 걱정 없는 그런 건강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핵의학과 전문의 김정훈 과장과 함께 핵의학의 다양한 검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름에는 목이 말라도 참는 행동이 아주 위험하다고 합니다. 고온에 땀은 많이 나는데 수분 섭취가 부족하면 탈진을 일으키기 쉽기 때문이죠. 그래서 목이 마르지 않아도 수시로 물을 마시라고 하는 건데요. 간혹 요실금과 같은 질환을 가진 분들은 화장실을 자주 이용하는 게 불편해서 물을 잘 마시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실금을 겪는 분들은 대체로 50대 이상의 노년층이어서 열질환에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불편함과 건강 안전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조금의 불편은 감수하는 게 낫겠죠.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